제가 암에 굉장히 한이 있어서 한의사가 돼가지고 암 연구를 많이 한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빵이거든요. 우리가 길거리 딱 나가보세요. 빵집 널렸죠. 탕후루, 그렇죠. 두쫑쿠. 네. 두쫑쿠 네. 500kcal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췌장암의 제일 1요소가 술이 아니라 또 기적의 약은 없다. 암에 기적의 약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가려보는 시간, 제약 바이오 업계 이슈를 팩트로 풀어보는 토크쇼 팩트체크 진행을 맡은 MC 김상아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좀 무겁습니다. 바로 암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 음식이 암을 부른다, 이 반찬만 챙겨 먹으면 암세포가 굶어 죽는다, 췌장암도 이제 신약으로 정복됐다, 이런 말들이 정말 넘쳐나는데요. 문제는 이런 말들 중에는 희망을 주는 정보도 있지만 과장된 정보, 잘못 알려진 정보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을 키운다고 알려진 음식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습관, 그리고 암을 둘러싼 최신 치료 이야기까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람 한방병원 김지호 병원장이고요. 저는 암 환자를 지금 13년째 돌보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암입니다. 사실 암은 살면서 절대로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이 암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암을 우리가 초기에 발견했다고 얘기하면 초기에 너무 다행히 잘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그 1cm 암이 발견됐다는 거는 내 몸에 최소한 5년에서 15년 전부터 암세포가 그 자리를 틀고 자라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암 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한 10,000개, 많게 보시는 분들은 10만 개까지도 변이세포들이 생겼고, 그런 애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거나 면역세포들이 잡아내지 못하면 그게 암으로 발전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00개에서 10만 개 정도 되는 암세포들을 항상 잡아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뭔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무슨 환경을 얻는다든지 심한 질병을 앓는다든지 했을 때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변이된 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방해를 받지 않고 커지면서 자기가 유리해지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게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시간이 최소한 5년에서 15년이 걸린다는 거죠. 암이 왜 걸리느냐? 내가 내 몸을 관리를 못한 부분이 최소한 5년에서 15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암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피하고 싶기 때문에 많이들 좀 공부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인터넷에서도 정말 많은 속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팩트 체크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들 어디까지가 사실일지 좀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 암은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다. OX 하나 둘 셋. 세모 정도 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어디까지 볼 거냐의 네.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냥 엑스레이나 초음파 정도를 해서는 예를 들면 췌장암이라든지 깊은 부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놓치는 경우가 꽤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췌장암 같은 건데 발견이 웬만하면 늦어요. 그래서 1, 2개 발견되는 거 드물고 3기, 4기 돼서 이제 주변에 림프나 혈관에 갔거나 아니면 뭐 간이나 복막에 가서 4기까지 된 경우가 많고, 그거는 이제 CT나 MRI나 혹은 이제 초음파 중에서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위를 우리가 내시경을 하잖아요. 근데 내시경을 하면 위벽밖에 못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위 뒤에 있어요, 췌장이. 그래서 거기에 초음파를 끝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에서 초음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것도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건강 검진에서는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냥 엑스레이나 초음파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네. CT나 MRI나 내시경 초음파나 이런 것까지 해야 진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신경외과 환자고 주로 뇌 쪽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뭐 기본 건강 검진에서는 뇌 쪽은 검사하지가 않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한 30대 초반 남자 환자였는데 그냥 단순한 두통, 어지럼증 정도로 왔는데 뇌 MRI를 찍어 보니까 악성 뇌종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강 검진에서는 걸러질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야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왜 우리가 외식할 때 엄마가 맨날 이런 잔소리 하시잖아요. 야채도 먹어라.
맞습니다. 채소 안 먹으면 너 큰일 난다, 아프다. 저는 항상 고기만 집어먹곤 했거든요. 자, 고기만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거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갈린다고요? 지금 한 분 X, 한 분 O, 한 분 세모입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어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정 원장님, 왜 X입니까? 저희가 원래 이렇게 사지선다 할 때요, 무조건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붉은 육고기가 암에 걸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높아지는 건 맞는데요. 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걸린다라고 말하는 건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때문에 X였다. 네. 우리 최 교수님은요? 하지만 O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 이제 20대, 30대 대장암률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발견이 늘어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우리 식생활이 바뀌면서 위암보다 대장암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암도 뭐 굉장히 많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짜게 먹고 이러는 거 줄고 그다음에 위 내시경으로 빨리 발견하고 이런 거 늘면서 조금 줄고 있거든요, 위험도가. 근데 대장암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대장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고 살고 있다는 건데, 물론 그런 장 환경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붉은 육류에 있는 과도한 지방, 그리고 또 그 지방이 또 오메가3와 6 비율이 깨져 있는 지방을 과도하게 먹고, 또 우리가 육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잖아요. 이런 다환 방향족 수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장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탄 거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 이 말도 그럼 진짜로? 그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제 탄 거를 암을 일으키려면 뭐 한 트럭 먹어야 되는 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암이 발병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탄 것만 먹어서 암을 일으키면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는 중에 다환 방향족 수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붉은 육고기를 태워서 그리고 훈증하는 연기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회식을 하는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 훈증하면서 생기는 연기를 마시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폐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붉은 육고기를 즐겨 먹는 것은 절대 좋을 수가 없다. 우리 김 원장님은 아마 두 분의 의견을 합치신 세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육류를 많이 먹느냐. 1970년에는 한국의 1년간 1인당 고기 소비량이 5.3kg였어요. 23년에 얼마일까요? 63kg입니다. 5.3kg가 63kg. 10배가 넘어갔어요. 예, 10배가 넘어갔습니다. 네, 12배 정도가 됐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다 고기 먹는다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 먹을까요? 120kg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절반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먹는 거죠.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육류량을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줄여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육류로 먹을 거면 그렇게 먹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리에서 핵심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가하는 조리냐 아니냐. 그러니까 물을 가하면 100도를 넘기 어렵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100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데 기름은 막 250도, 300도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공기, 예, 직화 공기도 몇백 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리의 핵심은 물이에요, 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에 빠진 고기. 그게 건강에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 보다 보면은 다 치료가 끝나고 그런 이제 재발 가능성이 많이 없는 초기에 발견돼 다 뭐 수술하고 이런 분들은 몸무게가 좀 빠지고 할 때는 저는 이제 고기를 어느 정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너무 기력이 없고 그럴 때는 아까 그런 물을 이용한 조리법을 해서 조금씩 드시라. 그리고 드실 때 반드시 풀에 싸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풀에 싸서 먹으면 장 환경이 이제 고기만 그냥 막 줄창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는 환자들한테 반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라. 그 우리나라는 반찬 다 주잖아요. 근데 반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찬은 또 염장류 반찬이 너무 많잖아요. 염장류 반찬은 오히려 암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반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너무 간심하지 않게 한 나물류나 아니면 생야채, 우리 쌈밥 얘기하셨는데 쌈밥이 정말 좋은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먹으면은 좋은 효과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물에 빠진 고기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로 해야지 태워서 먹거나 튀겨서 먹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암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긴다. 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로 5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한가요?
우리가 암이 직접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겠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부차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직접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서두에 암은 유전자 질환이라기보다는 대사성 질환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야 암세포들을 잡아가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스트레스 상태는 암을 세포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아니면 큰 충격을 받았든지 이런 상황일 때 나는 뭔가 맹수의 앞에 있는 상태처럼 되는 거거든요. 잠도 못 자고 긴장하고 뭔가 땀은 흐르면서 식은땀 나고 동공 커지고 막 손발에 이렇게 식은땀 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세 가지 기능이 우리 몸에서 꺼지게 돼요. 바로 소화 기능, 생식 기능, 면역 기능입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기능들을 끄고 언제 도망갈지 살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는 게 이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식욕도 없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체하고 이러는 분들이 뭔가 긴장된 상태에서 사는 거거든요. 보기 싫은 상사랑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죠. 맹수 앞에서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이완된 상태에서도 식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암세포에서 멀어지고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내 몸에 T세포, NK세포의 활성도를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과 명상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암 환자를 보면서 상담을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오래 하냐면 우리가 암세포만 보지 그 사람을 안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재발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조직만 떼어내고 바람 환경으로 환자를 다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재발돼서 오죠. 여기서 암이 생겼는데 그냥 조직만 떼어내고 보내면 좀 있으면 여기 준비된 조직이 엄청 많은데 금방 또 재발돼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년 동안 어떤 걸 많이 봤냐면 환자들이랑 면담을 해보면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어요. 발암 과정에 5년 내지 10년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사별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스트레스로 암이 발병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 이건 보통 영향이 3개월, 6개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별, 이혼, 뭐 바람, 파산, 논문 쓰다가 암 걸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한 교수님이 2분이세요. 낮밤에 박혀 있는 분들이고 논문을 계속 내야 되는 분들이고. 정말 스트레스가 취약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육아. 네, 육아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둘째 낳고 재발된 환자만 몇 명 봤어요. 그게 참 이제 딜레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걱정되는 게 이렇게 1시간씩 막 면담하시고 원장님 건강이 걱정되는데. 원장님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그런 환경은 피하고 명상과 잠을 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음식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암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단 음식이죠. 지금 현대 사회에 오면서 우리가 길거리 딱 나가 보세요. 빵집 널렸죠. 탕후루, 그렇죠. 두쫑쿠. 네, 두쫑쿠 네. 500kcal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당에 너무 지금 쪄들어 있어요. 예, 막 홀릭해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죠. 그리고 시중에 너무 여기도 빵이 있지만 빵 그다음 면도 되게 많죠. 밥, 빵, 면 요런 애들 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네. 아주 초가공으로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들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포도당보다 더 좋아하는 건 과당이에요. 과일당을 얘가 더 땡겨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암 환자들이 요즘 현대가 너무 바람되기 쉬운 환경. 그러니까 밥을 계속 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줘. 그럼 얘가 엄청 잘 자라겠죠. 저는 첫 번째로는 단 음식. 초가공식품 얘기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밀가루 뭐 이런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초가공식품 중에 또 튀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넛을 포함해 가지고 또 치킨도 생각해 보면 고기를 그냥 튀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튀김옷을 입혀 가지고 초가공 물질들을 묻힌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염지해 가지고 그런 다음 그걸 튀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 튀기는 음식들 이런 생각보다 튀김 우리가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물성 기름을 오랫동안 튀기는 데 쓰다 보면 거기서 트랜스 지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지방이어도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혈관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지만 발암성도 있는 물질이거든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인데 우리가 트랜스 지방 그냥 뭐 마가린 뭐 이런 것들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튀긴 음식에도 형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튀긴 음식을 멀리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입에는 달고 맛있죠. 예, 하지만 피해야 됩니다. 튀긴 음식을 짚고 싶습니다. 네, 뭐 발암 물질은 공식적으로 이제 판명이 됐죠. 1급 발암 물질 뭐 아질산 나트륨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초가공식품 대표적으로 소세지, 햄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시키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발암성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음식이 사실 원래 맛있는 음식이 대체로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사실 한 번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 번씩 먹는 건 괜찮고 문제는 누적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는 극히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 누적이 근본적으로 맞는데 누적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넘어가도록 몸이 망가지는 이런 행위들은 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누적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집밥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외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요 정도까지의 외식은 이제 허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는 집밥이 좋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우리 젊은 분들 20대 30대의 건강을 제가 제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인구가 늘면서 초가공식품을 포함해서 배달 음식이나 이런 데에 노출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혼자 있다 보면은 뭐 채소 이렇게 챙겨가지고 먹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다 쓰레기로 바뀐다고 그렇게 먹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차려 먹질 않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데워서 먹고 말고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라면 먹고 편의점에 그냥 뭐 도시락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먹으면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고 좋지 않느냐.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식단이 나빠져 있으니까 밖에서 외식하고 집에 들어왔을 땐 좋은 음식으로 해서 내가 면역력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기본 음식이 없는 거죠. 그냥 집에서도 나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적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뭐 담소를 나누면서 먹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서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현미밥 중심으로 좋은 밥이 기본으로 쌓이고 그러다가 한 끼는 어쩔 수 없이 뭐 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몸이 버팁니다. 그런데 집밥이 나빠져 있는 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집밥이 중요하다. 최 교수님께서 또 집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암 예방에 좋은 반찬 얘기도 해볼까 해요. 어떤 반찬이 좀 암 예방에 좋을까요? 채소 중심의 식사가 암 예방에도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발효 음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내 세균의 다양성인데 이 연구에 의하면 장내 세균 다양성을 가장 늘리는 건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이고 그 다음이 이제 채소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실은 발효 음식이 많은 편이거든요. 된장, 청국장. 네, 된장, 청국장 뭐 그런 게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국장 같은 것도 연구를 해보면 지금 청국장이 1000종 이상도 갖고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저도 되게 놀랐는데 그래서 청국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죠. 뭐 암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고 청국장을 이제 어떻게 먹을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다 끓이니까 우리가 보통 60도가 넘어가면 웬만한 단백질은 다 변형이 돼 버리거든요. 추천하는 거는 절반은 처음에 넣고 이게 온도가 떨어진 뒤에 나중에 절반을 넣어가지고 섞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고초균만으로 기른 이제 나토는 생으로 먹으니까 생으로 먹는 거에 장점이 있고 냄새가 안 나서 이제 그걸 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청국장도 냄새 안 나게 하면서 먹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제 섞어서 먹는 것도 방법이죠. 네, 이렇게 암 예방에 좋은 반찬으로 채소와 뭐 나토 같은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암이 걸린 후에도 암의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암에 굉장히 한이 있어서 한의사가 돼가지고 암 연구를 많이 한 편이에요. 제일 감명 깊었던 거는 사실은 일본의 이즈미회라는 단체예요. 나고야에 있는 단체인데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는데 그 집단들에 있는 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95%예요. 1기, 2기, 3기, 4기 다 통틀어서. 그 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위암 사기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60이었다. 나머지가 40%가 이제 음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이제 다 야채들이고요. 야채나 해조류 뭐 이런 종류들 뭐 발효 음식 다 이런 거고 고기 종류는 거의 없는데 어류 중에 이제 흰살 생선들 있잖아요. 작은 흰살 생선. 예를 들어서 뭐 병어라든지 조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암 물질이라고 아까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피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음식 얘기와 장 얘기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장내세균 검사를 많이 하면서
당장 세균 때문에 죽는 질환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쓰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극심한 폐렴이라든지 뭐 인후염 중에서도 뭐 편도 주위에 염증, 농양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액하거나 항생제 써야 된다든지 단순 감기 같은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내과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쓰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호자분들이 원해서 쓰는 항생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이제 항생제를 안 썼을 때 생길 어떤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항생제 사용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항생제를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의료 소비자가 먼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병원에서 의사들도 안 써도 되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안 쓰겠다고 내가 강조했다가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를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응급실에서 전공의 때 있었던 일인데 정말 얼굴에 조그만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아이 얼굴에.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항생제를 쓰는 건 아이의 장애 생태계를 다 망가뜨릴 테니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정도라면 그냥 따뜻한 스포 대면서 좀 지켜보시자라고 하고 해열 조절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날 소아과를 보냈는데 이 애엄마는 이제 이걸 항생제를 써야 되는 봉화지겸 으로 생각을 했고 소아과 선생님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 항생제를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때 응급실에 와가지고 보호자분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처방했던 진료받던 의사 나와라 해가지고 응급실을 2시간 동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네가 소아과 의사가 항생제를 썼는데 네가 안 써갖고 내한테 회를 입혔다. 전날 밤부터 한 12시간 안 쓴 거거든요. 한 번 안 먹은 거죠. 그거를 못하게 한 거니까 네가 잘못이다 해가지고 그 의사 나와라라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 저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열 난다고 무조건 항생제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열이 난다는 거는 내 방어력 올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도 이상이 아닐 때는 항생제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식사가 좋아야 되고 그 하에서 좋은 것들을 한두 가지 추가하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뭔가 명약을 찾는 건 의미가 없다. 기본 식생활을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렇게 입이 싫어하는 현미밥, 초록색 채소 이런 것들로 챙겨야 된다라는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또 조기에 발견되면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되는 암들도 있지만 한 번 걸렸다 하면 완치도 어렵고 사망률도 높은 암들이 있잖아요. 이 암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진짜 무서운 암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신경외과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 보는 암은 이제 뇌종양, 악성 뇌종양 대표적인 게 이제 교모세포종 이런 암이죠. 몇 년 전에 이제 제 환자분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최초에 이제 이분은 뇌출혈로 응급실로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출혈의 원인은 악성 뇌종양으로 발생한 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몇 번을 하고 항암 치료 뭐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꽃다운 나이에 운명하셨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치의로서 이걸 바라보는 과정이. 그래서 뭐 이런 악성 뇌종양은 정말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뇌종양은 특히 이제 항암제도 투과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경련하면서 또 환자 컨디션도 많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죠. 저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는 췌장암 꼽습니다. 아직도 5년 생존율이 16%를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정말 이제는 이제 5년 생존율 암 전체로 보면 이제 70% 넘어가는 시대에 아직도 10%대인 암이고 그다음 1, 2기에 수술 가능할 때 발견될 확률이 20%도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발견 자체가 어려운 암이 췌장암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뭐 식생활 얘기 많이 했지만 이런 당뇨에 많이 걸리는 환경, 이런 환경이 지속이 될수록 췌장암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암은 예방밖에 없는 암이다. 방금 이제 당뇨 얘기도 해주셨는데 갑자기 혈당이 이상해지거나 당뇨가 생기는 것도 췌장암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슐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인슐린의 역할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이나 이런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췌장의 베타 세포라는 데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너무 이제 초가공 음식 중에 단 것들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췌장이 일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지금 죽겠는데 계속 보내라고 하는 거죠, 몸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과로할 거고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췌장염이 췌장암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췌장을 과로시키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두 군데를 과로를 시키는데 하나가 췌장이고 하나가 부신이거든요. 근데 낮밤에 바뀌는 사람들이 부신이 많이 망가져요. 근데 췌장도 지금 이렇게 이제 무분별한 식생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본 췌장 환자분이 당뇨 때문에 생긴 분이에요. 예, 당뇨가 지금 15년 정도를 앓았고
알았고 10년 전부터 당뇨약을 먹었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 췌장 체부암이 발견돼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진짜 어떤 장기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실제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가 깨졌다는 거. 그 뒤에 10년 뒤, 15년 뒤에는 이런 뭐 암이든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했다가는 이제 한 방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해가 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췌장암의 제일 1요소가 술이 아니라 또 담배입니다. 담배가 폐암은 남성의 90%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췌장암의 40%가 담배 때문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사실 췌장암은 우리가 췌장염, 만성 췌장염이 또 췌장암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만성 췌장염이 뭐 때문에 오냐면 당연히 술 때문에 옵니다. 급성 췌장염이 술 때문에 오고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다 보면 만성 췌장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췌장암으로 가는 분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술을 이기는 정도로 위해한 게 담배라는 게 또 아이러니죠. 담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 대사에 그만큼 영향이 미친다는 거고 7천여 종의 화학물질 중에서 2천여 종의 위해물질, 수백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는 절대 백해무익입니다. 당연히 그것처럼 또 술도 당연히 췌장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영양물질 전혀 없이 알코올이라는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키우기도 하고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대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술만 먹어요. 같이 고지방 음식들 먹으면서 20대 30대 그냥 괜찮아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다 누구나 있어. 여기서 좀 더 진행되면 지방간 누구나 있어 이러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내 몸이 지금 대사가 망가졌다는 증거고 술만으로 대표되는 게 아니라 만성 대사 질환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는 최종적으로는 암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술, 담배 뭐 안 좋다는 얘기는 항상 듣지만 오늘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좀 일반인이 이상하다라고 느껴볼 만한 췌장암이 가진 그 신호가 있나요? 췌장에서 굉장히 많은 효소가 나오잖아요. 소화 효소들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소화 효소가 어쨌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게 십이장 쪽으로 들어와서 췌장이 치비장에 연결돼 있거든요. 소장에서 이게 분해가 되고 이런 작용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문제를 달고 사는 분들이 또 췌장에 걸릴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위내시경만 하려고 그래요. 소화불량이 있다 그러면 위만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위는 잘게 부수는 애지 얘를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애는 췌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소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위내시경만 할 게 아니라 췌장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오래 간다고 하면. 그리고 또 얘가 약간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음파나 이런 걸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등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브레이저 끈 부위인데 그쪽에 은은한 통증이 계속 있다. 그리고 소화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지방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췌장에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나오는데 그게 분해가 안 되면은 변에 지방이 묻겠죠. 그럼 이건 가벼워가지고 둥둥 떠요. 그래서 그런 지방변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등도 좀 아프고 소화도 계속 안 되고 근데 변도 막 둥둥 뜨고 이러면은 위내시경이 아니라 이제 췌장 쪽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화불량, 등 통증 그리고 가볍게 뜨는 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췌장암을 제일 많이 발견하는 증상이 황달이에요. 췌장 두부,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70%가 되기 때문에 그 췌장 머리 쪽에 생기면 담도를 쉽게 맞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담도에서 담즙이 나가지를 못하게 되면서 혈류로 역류가 되면서 얼굴이 노래지거나 손바닥이 노래지고 공막, 이 눈가가 노래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물론 간염이라든지 담도염이나 담도암 이런 것들도 황달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요. 황달 증상이 췌장암을 발견하는 제일 1요소 중에 하나인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황달을 우습게 보고 시간을 지내시면 절대로 안 되고 황달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빠르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췌장암 증상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는데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 감소. 뭐 지방 대사도 떨어지고 단백질 대사도 떨어지고 당 대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체중 감소가 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모든 암의 특징이기는 한데 그래도 체중 감소 6개월 이내에 내 체중의 10% 이상이 내가 식사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빠졌다라면 그러면 뭐 췌장암뿐 아니라 다른 암도 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특히 잘 보이지 않는 췌장암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게 다들 알고 계신 인식이잖아요. 현재 조기 진단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췌장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골드 스탠다드는 복부 조영제 CT이고요. 거기서도 뭔가 혹이나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MRCP라는 MRI로 담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게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 스탠다드라는 것은 가장 그 질환을 검사하기에 정확한 검사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이제 복부 조영제 CT라는 게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혈관을 잡아서 조영제를 써야 되고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이 되어야 되고 방사선을 복부 CT이기 때문에 꽤 많이 쬐어야 됩니다. 복부 CT를 찍어도 일부 작은 췌장암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문제거든요. 작은 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초음파 갖고는 실제로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고 놓치는 경우가 많고 무록 같은 거는 발견이 돼도 암종 자체는 색깔이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조형 CT로도 확인이 안 되고 초음파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조영제 CT를 찍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 조영제 CT를 쉽게 찍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검사로 진단한다는 거는 늦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예방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액체 생검 분야가 이제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액체 생검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암 조직이 있으면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하는 거를 생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에 떠다니는 암세포를 보는. 그래서 뭐 ctDNA라는 게 요즘 이제 아산병원 같은데 가면은 ctDNA 검사 하거든요. 4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유명한 게 CTC라는 요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Circulating Tumor Cell 순환 혈액에 순환하는 종양 세포를 전자혈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2,300만 원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이거를 조기 발견을 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면 CTC에서는 암이 초기암 세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 분열이 엄청 빠르고 이런 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얘가 면역을 피하려다가 계속 몸을 바꿔가지고 줄기암이라는 걸로 가요. 얘는 자기가 분열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암제가 안 죽어요,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독성항암제나 표적항암제로는 이건 성장을 타겟한 거거든요. 분열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 분열을 안 하니까 안 죽는 거죠. 우리가 항암한다고 이런 데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줄기암에 대해서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CTC를 통해서 줄기암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이 좀 더 좋아지면 이제 영상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조기 진단 기술에 어느 정도까지 왔냐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치료 기준으로는 췌장암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치료는 아직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아까 이제 황달이 왔다 이러면 일단 3기가 넘어가요. 보통 3기 내지 4기 간전이나 복막전이가 있는 이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췌장암 4기 5년 생존율 얼마인지 아세요? 2.4%입니다. 2.4% 거의 다 사망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췌장암은 다른 암하고 다르게 산소 용량이 엄청 작아요. 암 조직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들은 정상 조직이 한 5, 그 암 조직은 산소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췌장암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이 너무 두껍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 막이 항암제 50%까지를 막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공격이 들어오면 이걸 막을 막 자꾸 쏴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근데 췌장암이 그게 제일 두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아예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T세포를 좀 더 자유롭게 공격하도록 하는 건데 아니 얘가 암을 만나야지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막에 막혀서 못 들어가니까 췌장암의 모든 면역 항암 임상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최근 또 국내에서 췌장암 신약 후보가 임상 2상에 들어갔고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 mRNA 백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거 사실인가요? 이제 이게 사실인가를 떠나서 네. 임상 이상 한 뒤에 네. 대학병원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환자가 직접 치료를 받는데 몇 년에서 이제 10년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환자를 면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암 정복이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기사가 맨날 뭐 어디서 뭐 카이스트에서 뭐가 나왔고 어디서 뭐가 나왔고 맨날 이런 게. 근데 실제로 그게 임상 현장까지 나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거기 임상 1상, 2상, 3상 요즘 3상 끝나고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2상이면 3상으로 통과될 확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나중에 여기에 나올 거냐. 요즘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미국에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이게 경쟁 제품이 나올까 봐 한국 거를 임상 1상 내지 2상 끝나면 다 사갔거든요. 요즘은 안 사간대요. 왜냐? 3상 성공해가지고 현장에 나오질 못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아예 사가질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 정보도 받아들일 때 막 너무 과한 기대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거잖아요. 기적의 약은 없다.
암의 기적의 약은 없어요. 암이라는 거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거거든요. 어디 뭐 췌장이면 췌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방이면 유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무너져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대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올릴 생각을 해야지 문제 생긴 거 콕 집어내고 난 그것만 해결하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의 생각이 틀린 거죠. 뭐 이상 들어가 있는 약도 그렇지만 췌장암 말씀하시면 중입자 치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중입자 치료도 뭐 물론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은 치료인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립선 치료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췌장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은 둘째치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생긴 그 부분을 죽이는 치료잖아요. 결국은 뭐 항암제나 수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정상세포들을 죽이기 때문에 더 이제 면역력을 악화시켜서 위험이 생긴다고 말을 하는 거지만 중입자는 그런 면에서는 방사선에 의해서 생기는 위해가 적어서 장점이 있는 거지만 1cm짜리 눈에 보이는 거 하나를 죽인다고 우리 몸에서 암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암세포를 내 몸에서 항상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져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내 몸은 다 폭삭 죽어가지고 언제든지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놓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잡았다고 암이 치료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랄까요, 농약 쳐놓고 쌀이 잘 자라길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좋은 쌀이 자랄 수가 없겠죠.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 이외에도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들은 꼭 챙겨 먹어라 해주실 게 있을까요? 딱 오메가3 그다음에 다양한 야채, 발효 음식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까 이제 표준 골든 스탠다드를 말씀하셨는데 네. 건강의 골든 스탠다드로 보여져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대사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제어할 수 있는 혹은 예방할 수 있는 그 골든 스탠다드가 그렇게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다들 건강 생각하신다고 막 음료도 뭐 제로 콜라 선택하고 좀 저당 음식 같은 거 선택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나요? 물론 뭐 당이 많이 들어있는 가당 음료보다는 나을 건데 조금 낫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을 섭취하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감미료 들어있는 음료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다라는 명제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드리면 일단 말 그대로 생수 외에 뭐 이런 차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당이 안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 탄산수 정도까지, 당 안 들어가 있는 탄산수 정도까지는 물을 대신해서 우리 수분 보충을 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당이 들어가 있기 시작하는 무슨 과일 주스를 포함해가지고, 과일 주스도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 주스라고 해놓고 과일은 조금 들어있고 다 당으로 채운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뭐 100%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당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은 탈수를 보정해 주는 게 아니라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물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음료수는 다 버려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로 콜라라는 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설탕, 당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물질로 이렇게 단맛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뇌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뇌는 단 게 들어왔으니까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 제로 콜라가 그 제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이 걱정되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하세요. 한마디씩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잠과 운동인데 이거를 사실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실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혼자 살면서 그렇게 쓰레기 나오는 음식을 어떻게 해먹냐, 밤에 일을 해야 되고 이 일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자냐,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음식을 잘 먹고 내가 잠을 잘 잔 거를 남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하는 재미로 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습관을 들이면 그게 결국은 내 습관으로 쌓이거든요. 자기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들을 만들면 되고요. 뭐 도시락을 싸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동료가 있으면 잘 되잖아요. 혼자서 하면 어렵고. 그런 것처럼 습관은 같이 들여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3명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암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검진. 제 진료실에 보면 이게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비록 잘 사는 선진국에 사시지만 그 나라 의료 환경이 이렇게 의료 검사를 하기가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번 검진을 하러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 검진을 해서 조기 암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뭐 요즘 뭐 K 푸드, 뭐 K 컬처, K 뭐 음악 엄청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 K 의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0세 이후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위내시경을 국가에서 무료 검진을 해주죠. 제가 아는 그 정보로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암의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K 의료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암이 발생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수렁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집에 와서까지 그걸 짊어 싸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면 몸이 계속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여행을 가라. 여행을 가서 좋은 산을 보고 좋은 물을 보고 마음을 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잊고.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에 접어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 걸리려면 이런 강력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중간중간에 숨 쉴 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암 예방의 저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암은 단순히 무서운 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위험을 낮출 수도 있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췌장암처럼 아직도 어려운 암은 분명 있지만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건 자극적인 정보에 휘둘리기보다 정확한 정보로 내 몸을 관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음식 하나로 암을 막는다, 이 반찬만 먹으면 평생 괜찮다, 이런 말보다는 오늘 알려주신 현실적인 원칙들을 꾸준히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실천 중인 건강 습관이나 식단이 있다면 댓글로 또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